오늘의 이제 라이브 방송 주제는 요렇게 두 가지 TSMC하고 이제 방산주 요거 좀 얘기할 건데, 이제 한 가지 좀 예상이 좀 어긋난 건 뭐냐면 이제 방산주가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어 나도. 그래서 신규방 분들한테는 방산주를 천천히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빨리 줄 걸 줄 그랬어. 빨리 줄 걸 진짜. 아 이거 진짜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 뭐 할 게 있어야지. 다 올라가는데. 근데 물론 이제 중소형 방산주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중소형 방산주는. 급등했다고 볼 수 없어요. 중소형 방산주는. 그래서 이제 아직 뭐 기회는 남았는데 중소형 방산주가 좀 위험해서 그래요. 위험해서. 아 뭐 미래적으로 봤을 때 좋은 종목 너무 많지. 여러분 웨이비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웨이비스라는 종목은 안티드론 관련주인데, 안티드론 드론을 재밍해가지고 드론이 날아가면 재밍해가지고 그거 떨어뜨리는 거나 아니면 드론을 조종을 뺏어버려가지고 다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 기술하는 회사인데, 이 웨이비스는 실제로 안티드론으로 실적도 있어요. 인도군한테 납품한 적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들어가냐? 시총이 너무 작아. 이거 우리 들어가잖아요. 상한가가요 이거. 시총이 꼴랑 128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 여러분 공략하잖아요. 상한가 가버린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런 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거래대금 하루 뭐 해봐야 1억 5천 나오는데 1억 5천만 원 거래대금 나 혼자 줘봐야 내가 나 이거 상한가 만들지.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자, 한화를 매수하고 싶은데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하나그룹주 ETF 보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 중에 안 가는 것도 많아요. 하나 솔루션 같은, 하나는 화학은 다 지금 안 돼요. 화학은. 화학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 솔루션 이제 반등하고 있는데, 하나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좋긴 한데, 하나가 ETF를 봤을 때는 ETF가 안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수익률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뭐 하나씩 또 10%까지 다시 올라왔어. 끝이 없구나 이거. 이렇게 팔질 못하지. 제가 지금 못 팔고 싶어서 팔 수가 없어 종목을. 아니 못 팔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솔직한 얘기로 시청자님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잠깐 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이건 따로 따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VIP 원래 VIP 종목이라서 이게 VIP 포트에 있어서 이걸 보여드릴 수는 없고, 자, 캡처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336%예요. 추가 매수 안 한 분들. 우리가 이제 추가 매수를 이제 이거 2024년에 2024년에 공략한 거 그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 했으면 수익률은 좀 다른데, 제가 2번 샀고요. 그 다음에 2025년에 또 추가 매수 한번 했어요. 한 번 또 추가 매수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절반 수익 실현하고 지금 이렇게 남은, 이제 기존 가격으로 하면은 지금 336%인데, 이걸 2024년에 8월 10일 날 매수했는데 아직도 못 팔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 계속 빼는데 어떻게 팔아? 뭐 팔고 싶어야 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물론 팔 때가 있긴 했었어요. 요때 팔아야 됐겠지, 그쵸? 월봉으로 봤을 때는 2025년 매도량 10월 11월 요때 이제 팔아야 됐겠죠. 근데 우리 이거 버텼다고. 월봉이 10월선 이거 안 깨지면 우리 홀딩한다. 근데 12월에 한번 깼어. 이때 깨가지고 진짜 매도할까 고민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우리 10월선에 걸쳤잖아요. 10월선에 걸쳐서 이거 홀딩했더니 이제 또 이렇게 또 다시 가죠. 그러니까 타이밍 잡는 거는 차트로 타이밍 잡는 게 맞습니다. 차트로 타이밍 잡는 게.
지금 시청자분들이 약 한 얼마 들어오는 거야? 뭐 아직 500밖에 안 들어왔어? 뭐 다들 한가해요? 아니 다들 뭐 바빠 다들? 바쁜 것 같은데. 자, 여튼 뭐 지금 현재 녹화는 하고 있습니다. 녹화는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릴 거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료는 제가 방송했던 자료 좀 다시 좀 확인 좀 해서 방송에서 올려드렸던 자료를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그 자료를 다시 찾고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자, 자료가 같이 드릴 자료가 어디 갔냐? 어디 간 거야? 일단 이제 TSMC 실적 발표에 포커스를 맞춘 이유랑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근데 TSMC의 실적 발표에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제 반도체가 그때 다시 갈 거라서 제가 이 드리는 거예요. 다시 갈 거라서. 자, 요거는 이제 자, 최근에 이슈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슈는 요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 모셔널 웨이모 로보택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최근에 현대차랑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현대차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로보택시, 자율주행 택시에서 그러니까 빠르게 치고 나갈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는 룰 베이스로 지금 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E2이고요. E2라는 거는 이제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 구글은 룰 베이스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게 방식이 좀 달라요. 네, 룰 베이스 방식하고 좀 약간 다른데,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제 룰 베이스가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룰 베이스가 맞냐, E2가 맞냐, 이게 자율주행 방식입니다. 자율주행을 인식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이제 이거 설명하면 룰 베이스가 뭐냐 설명하고 막 이래버리면 이제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룰 베이스하고 E2를 모두 섞었어요. 현대차가 자신 있는 거에 두 가지 다 자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을 할 때 눈으로 보는, 카메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라이더, 레이더 다 쓸 수 있거든요. 기술력이 다 올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통합 관제하는 소프트웨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분명히 지금. 그러니까 현대차는 느리게 가더라도 최고의 기술력으로 가고 싶은 거고, 테슬라는 그냥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시각적으로 자율주행 잡는 걸 위주로 하는데, 지금 이게 근데 제일 좋죠. 이게 테슬라 소프트웨어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다른 데도 자율주행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약간 기업들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TSMC, 오늘 실적 발표하는 이 TSMC랑 삼성전자를 파운드리로 비교하자면, TSMC하고 삼성전자가 둘 다 잘 나가다가 나중에 갈려요. 파운드리를 하는 방식이 갈려요. 근데 삼성전자가 하는 방식이 좀 돌아가는 방식이야. 근데 나중에 돌아가게 되면, 나중에 되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데, 그 우위에 있을 그 동안에 TSMC가 빠르게 치고 올라왔고 삼성전자 거기서 꼬인 거예요. 꼬인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많이 밀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좀 어려운 걸 좋아해요. 우리나라 기업들 참 특이해. 쉽고 빨리 가는 거 안 좋아해요. 배터리도 보면은, 배터리도 삼원계 배터리가 훨씬 만들기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원계 배터리로 집중을 하는 거고, 나중에 엄청나게 좋을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 기술까지 경쟁을 가면 무조건 삼원계가 이기거든요. 근데 중국은 빨리 가려고 LFP 배터리 기술력이 많이 필요 없는 걸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동안에 삼원계 배터리가 또 꼬였죠. 꼬이니까 LFP 배터리가 지금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야.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어려운 거만 좋아해.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좋아하지? 국민성이 좀 그런가? 이게 도전 정신인 건지 아니면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 룰베이스하고 E2를 융합한 방식을 알파마요라고 해요. 알파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 중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현대차 증권에서 만든 건데 또 증권사도 또 현대차 증권이라고 현대차의 자회사의 증권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현대차 증권에서 백수저 로봇이 자율 요리한 알파마요 덮밥이래요. 이게 알파마요거든요. 이게 두 개 합친 거를 알파마요 덮밥이라고. 이거 한번 리포트 꼭 한번 읽어보세요. 현대차 증권 리포트인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어떻게 있냐고요? 어떻게 그냥 현대차 증권 계좌 개설하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현대차에 전화하세요. 현대차 증권에 전화해서 리포트 달라 그러세요. 줄 거야 아마. 자, 그리고 이제 요거가 이제 현대차의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현대차 전망이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가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뭐 그냥 작은 종목도 아니고 현대차 이제 시가총액 100조 원 좀만 더 가면 100조 원이네. 이제 80조까지 빠르게 올라왔는데 시가총액 순식간에 20조가 늘었는데 이거를 추격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장밋빛이야. 시장을 완전히 다 아도를 쳤어. 그래서 완전히 다 내 손아귀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지. 그럼 공략합니다. 그럼 추격해요 충분히.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지금 메모리 시장을 다 아도 쳤으니까 완전히 싹 다. 그러니까 그냥 추격해도 되는 건데 이 정도 시가총액인데 현대차는 일단 경쟁자들이 뭐 한두 개입니까? 테슬라도 있지, 도요타도 있지,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또 폭스바겐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경쟁자들이. 그 치열하잖아. 현대차가 얼마나 치열한 줄 아십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6%, 7%, 8% 이래요. 100만원 팔아서 6, 7만원 남겨. 엔비디아는 100만원 팔아서 60만원을 남겨요. 60만원을 60만원을 남겨요. 이거 거의 도둑놈들이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100만원 팔았어. 60만원 남겨. 이 정도면 마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쵸? 근데 현대차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래서 추격은 못하겠다는 거죠. 다만 이제 나머지 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리겠지만 자율주행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뭐 모트렉스도 있고 많이 있어요. 모트렉스도 있고 뭐 SOS랩. 우리 SOS랩을 옛날에 공략해서 수익 낸 거 기억하시죠? SOS랩 뭘 SOS 14% 급등이야? 몰랐는데. 우리 14%구나. 여러분 죄송해요. 그 SOS랩 공략 타이밍 보겠다 그랬는데 놓쳤네. 자, SOS랩은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카메라 관련주들이 MC넥스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현재 있는데 MC넥스는 이제 카메라들이 자율주행으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스마트폰에도 쓰이고 다 쓰이는 모두 많이 쓰이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다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탄력성은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퓨런티어 중소형주 작은 자율주행 관련주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리고 SOS랩이 라이다 레이더거든요. SOS랩은 라이다 레이더 쪽인데 오늘 그러면 라이다 레이더 쪽이 강한 거예요. 다른 거는 지금 다 주가 안 가잖아요. 퓨런티어 다 전부 다 카메라 관련주들인데.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소프트웨어 만드는 현대 오토에버. 근데 현대 오토에버는 이게 너무 고평가돼 가지고 이걸 우리가 접근하기는 쉽진 않다. 보시면 현대 오토에버가 그냥 그래 많이 벌었다 쳐서 1년에 3천억 찐다고 칩시다. 내년에 2026년에 3천억의 순이익을 낸다고 칩시다. 3천억 순이익 내는데 시가총액 13조면 너무 비싸. PR 40배가 넘어가잖아. 40, 50배 되잖아요. 40, 50배 되면 이제 모멘텀이 있으면 올라가는데 모멘텀이 조금만 약해지면 이거 바로 차익 실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격이 안 된다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노리는 거는 자 하나씩 정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거 먼저 올릴게요.
자, 이걸 먼저 올리고, 제가 이거 한 번 올릴 때 오래 걸려요. 왜냐면 방이 보여드리겠지만 방이 텔레그램만 제가 7개, 톡방만 14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힘들어 죽겠어. 한 번 올 때마다 14번 올려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우리가 이제 볼만한 종목이 SOS랩 정도인데, 정도였는데 오늘 급등했고요. 퓨런티어랑 MC넥스를 노려야 되는데 둘 다 자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볼게요. 시간 두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나 이제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근데 자율주행 아니어도 할 거 너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산입니다. 방산. 자, 최근에 독일 라인메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주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반드시 주식 투자할 때 반드시 글로벌 피어 그룹을 좀 비교 좀 하자. 자, 글로벌 피어 그룹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방산주 대비 그러면 다른 나라 방산주는 어떤지를 비교해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산주들 중에 독일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이미 12월부터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올라오는 흐름은 좀 같지만 얘네가 먼저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글로벌 피어 그룹으로 보고 비교를 하면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 쪽이나 이쪽 섹터가 워낙 강해. 강하면 같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보시면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해외의 동종 업종 종목들이 움직이면 글로벌 펀드들, 글로벌 패시브 펀드들 같은 경우 펀드들은 가만히 놔두면 글로벌 해외 쪽에 있는 동종업종 종목들이 비중이 올라가 있죠. 가격이 올라가면 비중이 올라가니까. 그럼 비중이 올라가면 안 오른 쪽은 가격이 안 올랐으니까 딴 데가 비중이 올라가니까 얘가 비중이 줄겠죠. 근데 글로벌 패시브 펀드들 대부분 어떻게 하냐, 비중을 다 맞춰온단 말이야 항상. 그럼 뭐 어떻게 해야지 맞출 수 있어요? 안 오른 이쪽을 더 사야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비중을. 펀드 매니저들이 다 그냥 거의 그런 식으로 다 해요. 제가 펀드 매니저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글로벌적 예를 들어 독일의 라인메탈이랑 사브나 이런 애들이 주가가 올라와. 그러면은 한국의 방산주도 또 주가가 올라야 비중 처음에 설정한 비중이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살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특히 패시브 펀드들은 이런 걸 무조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동종 업종이 예를 들어서 글로벌 패시브 펀드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던 뭐 반도체라고 해봅시다. 그럼 반도체가 밀려요. 미국 밀리면 미국 쪽 반도체 비중이 줄겠죠. 그럼 비중이 우리나라 그 비중을 자연스럽게 주가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얘는 주가가 비중이 다시 올라오잖아. 얘는 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비중을 맞춰놔야 되면 이것도 팔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글로벌 동조화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많으니 항상 글로벌 동종 피어 그룹이라 하면 또 여러분 또 잘 모르니까 글로벌 동종 업종 비교를 자주 해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지수는 상관관계가 적어도 적을 수 있어도 업종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뭐 원전 관련주도 올라. 그럼 우리나라 원전 관련 오른다니까요. 그 미국의 원전 관련주가 뭔데?가 중요한 거죠. 뭐 뉴스케일 파워나 이런 것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은 뉴스케일 파워 그냥 검색만 하면 돼요. 이런데 해외 주식 이런데 딱 들어가서 주식 투자 의외로 쉽다니까요. 뉴스케일 파워. 이러면 딱 나와요. 뉴스케일 파워 현재 주가가 어떤지. 그쵸? 거의 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올리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속도가 더디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예.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다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되셨다. 1번. 아, 그래서 이거 해외 주식을 자꾸 보는구나. 해외 주식을 내가 투자를 하지 않아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고는. 아, 그러면 국내 주식도 알기 벅찬데 해외 주식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기 싫으면은 이제 제 얘기라도 좀 잘 듣자. 그거 내가 정리하니까. 내가 정리를 하잖아요, 내가. 그쵸? 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라도 좀 잘 듣자. 예. 정리해 놓은 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생업이 있고 막 일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언제 다 봐요? 내가 지금 대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신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대신 보더라도요.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공부를 같이 안 해주면 제가 거짓말하거나 제가 이상한 고집에 잡혔을 때 여러분이 판단을 못 한다니까요. 뭐 저라고 다 잘하겠냐고요. 그렇죠? 막말로 아까 수익률 좋은 거 물론 안 좋은 것도 보여줬지만 저희 보세요. 하나솔루션. 자, 예전에 우리 같이 기존 방분들 하나솔루션 우리 고생하고 있잖아 지금. 괜히 그때 잘못 들어가가지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그쵸? 세월하느라 언제 올라오냐 지금 이러고 있잖아.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물론 하나솔루션이 당장 망할 회사는 아니지만 근데 나는 하나솔루션이 좀 아니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한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게 아예 안 가는 거야. 아직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게 그때 원전 얘기를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 얘기할 때 원전 어느 세월에 짓냐고. 지금 원전 짓고 데이터 센터 해가지고 AI 하면 10년 뒤다 그거. 신재생이라도 빨리빨리 발전소 되는 거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아직 정책이 안 나오네. 환장하겠네 진짜. 하나솔루션이 왜 안 좋냐면 원래 이제 화학은 안 좋아요. 자, 여기 혹시 계시는 분 중에 내가 여수 전라남도 쪽 살고 있다 하는 분들은 많이 뭐 올리지 마세요. 전라남도 쪽 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여수 지금 안 좋잖아요. 하나솔루션 공장 다 문 닫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안 좋은 건데 그럼 태양광 하나 보고 있는 건데. 그리고 아마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들은요 전부 다 우리나라 서남부, 전라남도, 북도 이쪽에다 다 지을 거예요. 이쪽 효율이 제일 좋거든요. 땅 효율도 마찬가지고 바람, 풍력, 조수간만의 차까지 다 감안하면 그래서 이제 거기가 효율적으로 아마 거의 다 지을 건데 3월에 나온다고 저도 그 얘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기다려야 된다 현재. 그리고 저라고 이제 항상 다 잘 되는 거 아닌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도 같이 공부를 안 해주면 내 얘기만 무조건
맹신하게 되잖아요. 그럼 맹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다 같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집단지성을 한번 믿어보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그거 그거 좀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다가 그럼 타협이란 걸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집단지성이 가려면 서로 다들 같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예, 다들. 예. 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셨을 거 보고 있고요. 자, 방산주 얘기를 마저 하자면 또 3,000%로 빠졌어. 이게 3,000% 빠지는 게 거의 제 특기라서 여러분들 저 혹시 방송하다가 3,000% 빠지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 3,000% 빠지는 게 거의 주특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조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갈등인지 좀 이따 이제 지켜볼 겁니다. 자, 그리고 그냥 TSMC 실적 발표 관련한 내용을 이제 좀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자, 방산주 해놓고 뭐 쓸 건 없어가지고 방산주 넘어갈게요. 자, 이제 TSMC 실적 발표입니다. 오늘 TSMC 실적 발표하기 전에 시간 조금 있으니까 조금 해볼게요. 자, 금융통화위원회 종목 그냥 올려주세요. 빠르게 한번 올려봐 보세요. 자, 금융통화위원회 오늘 금리 결정 있었죠?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그 기준금리 결정이 동결이었죠? 동결인데 이제 이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뻔하죠. 양쪽으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참 문제 많은데. 자, 그럼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했을 때 이제 영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간단한 교육 한번 들어갈게요. 간단한 교육. 자, 요거 이해하면 솔직한 얘기로 이거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두려운 게 없어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 것만 이해하면. 자, 저는 이제 항상 교육을 할 때 기초부터입니다. 무조건 베이스부터. 자, 그럼 베이스로 한번 봐보면, 자, 은행들은 무슨 은행 있을까요? 은행들은 뭘로 나누냐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구조가 비슷한데 저축은행 에서 올라가면 지방은행, 거기서 올라가면 뭐죠? 시중은행. 용어가 정확한 용어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중앙은행 있죠. 자, 최근에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은행이 있죠. BNK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 원래 부산은행이잖아요. 부산은행인데 이번에 시중은행 지위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맨 위에 중앙은행인데, 자,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관장합니다. 그럼 통화 정책이 뭔데? 통화정책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걸 통화 정책을 관장한다고 해요. 결정 및 그 다음에 채권 매입 그 다음 매도를 주도하는 곳입니다. 자, 중앙은행, 그럼 각국의 중앙은행은 명칭이 어떻게 될까? 중앙은행 명칭. 자, 먼저 미국은 뭐라고 불러요? LNC 바이오 제가 좀 이따 해드릴게요. 우리도 LNC 바이오 공략하고 있으니까요. 자, FRB 또는 빼드라고 해요. 이게 이름 명칭이 약간씩 다른데 뜻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빼드 이온이 그냥 FRB 이온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요 통칭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통화정책 회의가 뭐죠? FOMC 회의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국은 한국은행 BOK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하면 다 그냥 BOK 그러면 한국은행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BOK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서 하는 건 뭐라 그러죠? 통화정책, 자,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죠.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를. 자, 그 다음 뭐 어디 볼까요? G2 중에 하나인 중국. 중국 G2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튼간에 중국 무슨 은행이야? 맞춰봅시다. 자, 중국은 중앙은행 이름이 뭐예요? 이런 또 무슨 뱅크 오브 차이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인민은행. 그리고 이거 여기는 이제 기준금리 결정회의라고 해요. 그냥 근데 지금 중국 인민은행이 주로 기준금리로 쓰고 있는 게 LPR이에요. LPR. 예. LPR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LPR인데 이게 조금씩 바뀌어요. 중국은 공산당인데 지들 마음대로지 뭐. 나라가 뭐 지들 마음대로 다 조작하고 지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22라고 합니다. 22. 역시 통화정책회의. 여기 통화정책회의라고 보통 불러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또 볼 수 일본은 뭐죠? 일본은 뱅크 오브 재팬, BOJ, 역시 통화정책회의. 그 다음에 뭐 하나 정도만 더 알아볼까요? 영국 뱅크 오브 잉글랜드, BOE, 역시 통화정책회의. 여기서 이제 금리를 결정해. 금리를. 자, 그럼 금리를 결정했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금리를 결정하면, 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기준금리 결정한 걸로 시중은행이 그 금리로 돈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낮으면 당연히 시중은행도 돈이 덜 드니까 예금금리랑 대출금리가 낮아지겠죠. 그쵸? 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이용하니까. 근데 방식은 뭐 이걸 RP를 이용해요. RP를 이용해가지고 리퍼처싱 채권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RP를 통해서 이제 이거 RP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시중은행이 이 돈 가지고, 이거 중앙은행 돈 빌릴 때 이 돈으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기준금리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움직이죠. (100% 같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미 국채만 보면 미 국채 2년물은 FOMC 회의 결과 따라가는데, 미국채 10년물은 미국 GDP 따라가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사례인데, 자,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돈이 풀리면 환율은 올라가죠. 왜? 환율 올라가는 게 뭐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죠.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쵸? 이거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자꾸 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달러와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은 거야. 근데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야 제조업이 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만 자기들이 팔려고 하는 수출품이, 미국에서 만든 수출품이 싸게 팔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제조업이 살아나니까 그러려고 기준금리를 자꾸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낮추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낮추려고 하는데 파월 미 연준의장은
아 이거 우리 마음인데 이거 왜 네가 난리냐 하니까 이제 열받아서 트럼프가 파월 내려가 너. 지금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자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 반대로 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돈이 은행에 묶이면 돈이 은행에 왜 묶여요? 기준금리 올라가면. 금리 올라가면 예금하려고 하겠죠. 또 금리 올라가면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하지. 그러면 시장에 돈이 은행의 돈, 시장의 돈 이렇게 있으면 은행에 있는 돈이 시장으로 안 가잖아. 시장인 돈이 오히려 은행에 들어오고. 그럼 시중에 풀린 돈은 적어지지.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환율은 떨어지죠. 근데 이거 다 우리나라 기준인데 이거.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다른 나라는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은 떨어져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는 1달러당 얼마라고 표시하니까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거지. 자 환율은 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환율은 떨어지죠. 자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이해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와 이제 한미 기준금리 차이 추이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한국은행이 정말 개판을 하고 있다. 그냥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한국은행이 얼마나 개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진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왜 개판으로 하느냐? 애초에 잘못했으니까. 자, 보시면은 자, 이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원래 한국이 항상 금리가 높았어요. 한국이 기준금리가 왜 높아야 됩니까? 미국이 그 기준금리가 높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달러화이기도 한데 금리도 높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누가 투자합니까? 우리나라에 돈 누가 넣어놔요? 다 그냥 미국 은행 가서 넣지. 그러니까 항상 모든 나라는 미국보다는 항상 금리가 높아야 돼. 그래야 일이 안 터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금리가 높았어.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선제적으로 먼저 올렸거든요. 2021년에 먼저 올려놨어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 올리는데 이제 급격하게 미국이 올리는 거야. 그럼 우리도 똑같이 급격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올리는 속도를 좀 조절한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비슷하게 최대한 맞추다가 어느 때부터 2023년부터 금리를 우리나라가 안 올려버려. 안 올려버린다. 미국은 계속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안 올립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금리가 훨씬 높죠. 미국 금리가 훨씬 높죠. 근데 미국은 또 뭐야? 달러화죠. 누가 우리나라에 돈을 갖고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박살이 났지. 환율 박살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한국은행의 실책이에요. 실책.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올려서 이 레벨 때만 유지를 했어도 그래서 비슷하게만 가도요 이 정도 환율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때 금리를 왜 안 올렸어? 우리가 왜 안 올렸을까요? 가계부채 때문에 안 올렸겠죠. 이게 핑계는 가계부채고 실질적으로는 뭐 때문에 안 올렸어요?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떨어질까봐. 부동산 가격 떨어질까봐 기준금리를 안 올린 거예요. 이때 누가 한국은행 지금 이창용 총재 그대로고 이때 정권 누가 잡았어요? 윤석열 대통령 때잖아. 그쵸? 금리가 높으면 부동산 대출 안 나가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뽑았어요? 강남 3구 마용성, 강남 3구 소송파 강남, 마포, 용산, 성동 여기서 목표 나와서 뽑은 거 아니에요. 뭐하는 애들이 다 얘네들이 다 부동산이잖아. 물론 저도 강남에서 중고등학교 나왔어요. 저도
물론 송파 살아요. 예, 근데 저는 집값 관심 없어요. 저는 집값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으로 우리나라 망하잖아요. 그 부동산으로 망해 우리는. 예, 내가 봤을 때 그냥 부동산 안 잡으면 답이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근데 이거 부동산까지 떨어질까봐 안 올렸다고 이거.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차이를 오래 놔두니 확률이 안 올라가고 100이냐고 이게 원화가 똥값 되지.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내리고 있죠. 미국이 이제 다시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럼 올리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동결하는 게 맞지. 그렇죠? 근데 이제 금리를 내리면 무조건 안 좋은 그게 아니에요. 금리를 내리면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경제 성장률을 올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때 추경을 했잖아요. 추경을 하고 거기서 추가로 이제 금리까지 내려줬으면 경제가 조금 더 빨리 살았다고. 근데 금리를 만질 수가 없는 상태. 이때 안 올려니까 만지지 못하는 거야. 이때 좀 올려놨어 봐. 그럼 좀 계속 좀 떨어뜨리면서 이러면서 경제 촉매제를 만들지. 근데 이거 못하잖아 지금 이제. 이때 안 하니까. 제가 이때 안 할 때 제가 얼마나 비판했는 줄 압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서 한국은행 총재 욕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진짜? 이런 상황 생길 거니까. 이런 상황 생겨서 나중에 환율 못 잡는다 이러면 진짜냐고요? 보여드릴게. 네, 보여드릴게. 진짜라니까요. 오늘 제가 그 올려드릴게. 그 영상 올려드릴게. 자, 한번 보여드리고 올려드려야지. 말로 하면 안 믿는구나 다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진짜 얼마나 비판을 엄청 강하게 했어요. 엄청 강하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터지잖아요. 보세요. 이런 문제가 터진다니까요. 자, 어디 있냐? 자, 여기 있다. 이거 보이십니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영어로 이탈리아 안내서까지 원래 다 봅니다. 뒤에서 그 보이세요? 사람 목소리 들리는데 심장 터지는 줄 이거 언제적 거야 이거? 오로라도 볼수 1년 전이잖아. 1년 전. 1년 전. BOJ가 뭐 금리 인상한 것 때문에 1년 전에 제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주로 나라 말아먹고 있다 지금. 자 우리나라 금리 여기도 왜 안 올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미국 금리 뭐 우리 안 듣더라고. 안 듣는데 뭐 어떻게 뭐. 걔네들 부동산이 중요한가 보지 뭐. 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집 한 채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평생 살 건데 뭐 가격이 오르는 떨어지 별로 관심 없어가지고. 여튼간에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기금융 동결된 거고. 네. 환율이 최근에 이제 오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의 재무장관이 이제 한국의 원화가 자. 우리나라가 2023년에 기준금리를 안 올리는 바람에 지금 정책 수단이 없어서 기준금리를 동결밖에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기준금리를 안 올린 것 때문에 지금 환율이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온 겁니다. 거의 이제 19% 재무장관이 재무장관이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원화가 너무 한국의 원화 가치가 너무 저평가됐다. 이 말 왜 하겠습니까? 미국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낮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한국 물건이 자꾸 싸지는데 무역 적자가 더 심할 텐데.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 싫은 거야. 한국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거지. 자기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근데 이제 한국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너무 싸잖아, 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충분히 이건 누가 사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겠죠? 안돼 뭐 어쩔 수 없고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은 없어서 제가 자 그다음 이제 다음 또 뭐 하도록 할게요. 자, 하려는 건 다 정리해서 다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TSM 시적 발표인데 자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반도체에 대한 설명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가 현재 국내 반도체 수출액 추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색 쪽 그래프를 쭉 보시면은 반도체 수출액이 쫙 올라와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거는 사상 최고치 찍었죠. 근데 수출액 YOY가 뭐냐면 수출액 성장률인데 수출액 성장률 상승률이라 써놨네 내가 성장률 수출액 성장률이 최소 60% 찍어줘야 되는데 60%를 안 찍어줬어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반도체가 수출액 성장률이 앞으로 한 20% 정도는 더 높게 찍힐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다?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도체가 조금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이 정도를 찍어줘야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건데 아직 고점 못 찍었단 말이야 아직. 이해되셨죠? 그 반도체가 더 강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GPU 반도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TSMC가 만드는 GPU 같은 경우는 초반에 AI 초반에 병목 현상 만드는 족족 다 팔리고 너무 모자랐어. 근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그래요. 메모리 반도체가 그렇다는 거. 자, 오늘 이제 TSMC 시적 발표합니다. 시적 발표 하는데 자 파운드리 전체 1위입니다. 한때 이게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비슷비슷했어요. 비슷비슷한 건 아니고 한 50% 20% 이 정도? 이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갈렸냐면 5나노 할 때부터 삼성전자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 대단한 회사긴 하죠. 정말 대단하지.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난 이제 이렇게 대단한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라는 건 참 대단한 일인데 그만큼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사고도 많이 치니까 욕도 많이 먹잖아요. 나쁜 짓도 많이 해 실제로. 근데 이제 보시면은 자, 삼성전자가 제가 반도체의 모든 거 돼가지고 제가 반도체 기초 강의 올려드렸죠. 올려드린 거 보신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자 반도체는 뭐가 있다? 반도체는 1. 시스템 반도체 2. 메모리 반도체로 나뉘고 전체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가 65% 메모리 반도체가 35%.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디서 1등이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와 생산을 따로 한다. 왜? 설계의 기술력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 기술력과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팹리스라고 하고 이거 할 때마다 이거 한 번씩 다 설명해줘야 되니까 힘들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이런 교육 내용을 다 따라와야 이런 거 그냥 대충 제가 딱딱 얘기해도 딱딱딱 되지.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기초를 다 한 번씩 짚어줘야 돼. 자 따라옵니다. 설계 기술력 소프트웨어 매우 중요하고요. 설계로 유명한 회사가 어디 있어요? 설계. 우리가 흔히 아는 회사들이 다 설계로 유명한 거야. 엔비디아, 구글, 브로드컴, 애플, 테슬라 다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회사들. 메타, 아마존 다 이 팹리스를 하는 애들이에요. 전부 다. 물론 본업이 팹리스는 아니고 자기들이 원래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팹리스 하는 애들도 있고 엔비디아처럼 원래 팹리스 하는 애들도 있고 퀄컴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AMD 이런 회사들. 자 파운드리 하는 회사가 뭐 있습니까? 그게 바로 TSMC 같죠. 대만
대만 회사. 얘네가 1위고요. 지금 점유율이 거의 60%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점유율이 지금 10% 이하로 쪼그라들었죠. 그 다음이 이제 인텔 정도. 자, 메모리 반도체는 설계와 생산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한 방에 다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 마이크론. 미국이죠. 그 다음 또 뭐 있죠? CXMT, 창신 메모리, 중국.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써지냐? 자, 그 다음에 파운드리에도 하나 있긴 하지, 중국도. SMIC. 얘네 안 망하나? 아, 얘네들 이렇게 적자가 심한데 얘네는 어떻게 정부에서 계속 보조금 줘서 버티고 있어요, 얘네. 자, 보시면은 요런 상태.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럼 TSMC가 뭐야?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사실 TSMC의 모리스 창이 원래 TSMC의 모리스 창이 TI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딴 회사를 이직하려고 했는데 이때 삼성전자 면접을 봤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모리스 창이 딱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모리스 창이 그랬어요. 내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한번 다 이끌고 가보겠다. 나한테 전권을 달라. 그랬더니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안 좋지, 정권. 그러니까 모리스 창이 다 떠나버렸죠. 그래서 가서 만든 게 TSMC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만약에 이때 모리스 창을 잡았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였을 거야, 아마. 삼성전자 그때 삼성전자 파워가 어마어마했을 거야. 메모리도 1등, 비메모리도 1등. 삼성전자 없으면 아예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말 한마디가 다 법이었을 거야, 아마. 왜 그때 정권을 안 줘가지고. 삼성전자 이렇게 놓친 게 좀 많아요. 구글 안드로이드 있죠. 구글 스마트폰에 구글 안드로이드 시스템도 이것도 원래는 삼성전자한테 먼저 갔어. 안드로이드 애들이.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님 같이 하시죠. 삼성전자 이거 뭐야 이 바보들은. 나가서 간 게 구글이에요. 삼성전자 참 그러니까 대단한 회사인데 이런 안타까운 면도 좀 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TSMC의 주고객이 엔비디아인데 오늘 TSMC의 실적을 알면 엔비디아의 GPU 판매량도 대충 알게 됩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의 HBM 34는 이게 그거 같은 경우는 그 GPU 한 개당 한 개씩 붙는 거거든요. 들어간다라기보다는 붙는 거라고 해야 말이 되네. 그럼 SK하이닉스 실적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이제.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TSMC의 실적이 정말 잘 나와버리면 SK하이닉스도 뭐 날아가는 거지.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좀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건 그때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 끝나면요 여러분 한동안 반도체 안 움직입니다. 근데 TSMC 실적 발표 하면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까지 넘어가면 그때 다시 한번 움직일 거다. 지금 움직일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움직이네. 지금 보시죠. 움직이죠. 근데 왜 우리 거만 안 가냐고. 왜 코리아 서키트는 잘 가는데 왜
왜 너는 안 가냐고. 테스 너는 왜 사람 짜증나게. 다 급등이고만. 지금 5장 들어서 더 급등이네. 요즘 5장 되면 더 강한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5장 되면 더 강해. 요즘 전략 구간이야 다. 근데 왜 테스 너만 안 가냐고. 사람 짜증나게 진짜. 외국인 순매수 바뀌었네. 외국인 순매수로. 아 스트레스. 지금 우리가 반도체 보유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요, SK하이닉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이제 떨리겠지. 이제 TSMC 시작 나오면 좀 기다려보자. 근데 지금 떨리겠지. 약간 심리 상태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 오늘 장비사들 몇 개가 왜 안 가냐고. 하나마이크로 넌 왜 또 왜 안 가는 거고 또.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고비만 넘으면 간다는 거야. 이 고비만 넘으면 가는데, 우리가 조금 일찍 들어간 게 좀 마음이 아프다. 그건 제 잘못이죠. 제 잘못 아니겠습니까? 이거 조금 일찍 들어갔잖아요. 잘 간 것도 많은데 왜 안 간 거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저의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여기 크리스찬 계십니까? 크리스찬? 99마리의 목자를 잘 따라가는 양보다 목자를 이탈한 한 마리의 양이 더 저는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어린 양.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할 거라는 얘기는 제가 어제 TV방송에서 해드린 얘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최근에 제가 어제 TV방송에서 뉴스에 이거 얘기했는데, AMD 칩 퀄컴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들어가려고 한다. 자, 이 뉴스를 보면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삼성전자 원래 뭐야? 원래 엔비디아, 구글, 브로드컴, 애플, 테슬라, 메타, 아마존, 퀄컴, AMD는 전부 다 TSMC 위주로 했어요. 물론 퀄컴,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은 사실 삼성전자 옛날에 했어. 다 삼성전자 하다가 삼성전자 수율이 안 나오니까 떠나서 에이 삼성전자 너 저리 가, 우리 TSMC한테 갈 거야. 일로 갔단 말이야. 근데 얘네 중에 지금 이미 애플하고 테슬라는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 수주를 줬고, 이미 애플, 테슬라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주를 줬어요. 그 다음에 퀄컴, AMD가 일로 가려고 하는 거야 삼성전자한테 이제. 왜냐, TSMC 가봐야 맨날 돈만 비싸고 얘네 갑질하고, 지네가 을인데 갑질하고 있고 막 지네가 지네밖에 못 만든다고 막 의시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막 가니까 엔비디아한테는 밀려가지고,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그거죠. 엔비디아가 뒤에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새치기 해가지고 갑자기 야 나 TSMC 야 나 이거 만들어줘. 근데 퀄컴하고 AMD가 야 우리가 먼저 왔어. 근데 갑자기 이걸 만들어준 TSMC가 뭐라 그러는 겁니까? 퀄컴 AMD 잠깐 뒤로 가 다시. 자, 엔비디아 먼저 해줄게. 이러니까 삐진 거 아니야? 지금 삐졌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에라이 씨, 그럼 안 하고 한다. 그래서 지금 퀄컴이랑 AMD가 지금 삼성전자 노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노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시스템 반도체든 뭐든 메모리든 간에 반도체는 자꾸 만들어 봐야 수율을 잡아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수율을 못 잡은 거는 수주가 안 들어오니까 못 잡은 거야. 이거. 자기네 거 엑시노스만 죽어라 만들고 있는데 수율이 잡히겠냐고. 근데 얘네가 지금 이 테슬라하고 애플은 수주를 줬어요. 이미 뉴스 떴고, 거기에 이제 AMD랑 퀄컴까지 들어오면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에 아픈 손가락이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가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지금 뭐 그럼 적자입니까? 분기 2조씩 적자 났어. 네. 분기 최하 1조.
적자였던 시스템 사업부가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야지 좀 설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는 앞으로 더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최근 삼성이 좀 더 강한 겁니다 요즘에. 근데 다음 주 되면 또 바뀌겠지 상황이. 뭐 왜 바뀌어요? 다음 주 되면 SK하이닉스에 또 몰리지. 실적 발표는 다음 주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그러니까 제 전체적인 의견은 뭐냐면 반도체는 아직은 꺾이지 않았고요. 당연히 지금 더 봐야 되는 거고 밀 때마다 봐야 되는 거고 올해 3분기를 최고 피크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올해 3분기라고 하면 조금 더 땡겨서 보자고요. 2분기. 그럼 2분기가 피크라고 생각하고 2분기가 피크면은 2분기 초반에는 우린 반도체 던져야 돼 이제. 2분기 초반이 언제예요? 4월. 4월에 매도한다. 반도체 묻지 마요.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 언제 매도합니까? 묻지 마시라니까. 우리 4월에 매도할 거니까. 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무슨 반도체 갑자기 난리 나가지고 폭락하고 있는데 막 우리가 4월에 우린 4월까지 갑니다 이러는 건 아니고 대응은 하는데 현재 기본 계획은 4월 정도에 반도체를 투자 종료할 예정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을라나? 이해가 돼야지 맞는데 이거. 자, 이해됐다. 3번. 자, 이해됐으면 3번. 그래요, 뭐.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비합리적이진 않잖아요. 합리적이긴 하잖아. 그쵸? 막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되지 않잖아요. 그쵸?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그렇게 좀 3월까지는 계속 공략할 거예요. 저희는 빌 때마다 공략하고 소부장도 계속 공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 쌓아가야 되는데 이제 테스트처럼 잘 안 가는 경우도 있다 가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정받을 때 들어가도 됩니까? 당연히 그러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지금 조정받을 때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조정받을 때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신 반도체 비중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30%를 넘으면 안 된다. 최대치가. 자, 이거 이 얘기를 어제 TV방송에서 한 거예요. 제가 어제 했는데 다시 가잖아. 그니까 여러분 어제 TV방송의 내용이 이 내용이야. 근데 TV방송이 너무 짧으니까 이걸 다 못하잖아요. 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라니까요. 라이브 방송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자, 그 다음 방산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방산. 따라다라라라라. 가온칩스. 자, 가온칩스 잠깐 간략하게 볼까요? 가온칩스는 왜 종목으로 안 하냐면 이게 지금 조정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이건 좀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온칩스는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하고 팹리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를 주는 애들이. 그럼 요 사이에서 이제 일하는 회사 DSP 디자인하우스인데 요 회사가 이제 가온칩스예요. 요것도 이제 유망하게 보고 있는데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자료였고요. 자, 그 다음 방산. 방산은 좀 할 얘기 많아요. 할 얘기 많은데 베네수엘라는 뭐 그거 다 치고 베네수엘라는 지나가고 넘어가도 되고요. 베네수엘라는 뭐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설문조사 한번 해봅시다.
석유는 유한한 자원일까요? 무한한 자원일까요? 석유는 무한한 자원이다, 유한한 자원이다. 제가 한번 끊고 가야 되겠다. 한번 끊고 가야 되겠다. 이거 한번 끊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한번 끊었다가 한번 다 그러니까 방송을 끊는 게 아니에요. 녹화를 한번 끊고 가는 거예요. 녹화를.